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하네요.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인 태국에서는 최근 한무기 개발학과 교수가 한국에 관한 하나의 영상을 보고 코멘트를 남겨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해서도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이 교수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뱉은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 만에 운이 좋아지는 구독과 좋아요로 큰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태어난 다이먼입니다. 저는 태국의 국방기술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국방기술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기 개발 기술과 군사 전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버지가 가져다 두신 미사일이나 전투기, 군용 무기 모형을 가지고 놀며 심지어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전쟁 영화를 보며 커왔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저와 같이 태국 국방산업체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국방연구원으로서의 꿈을 키우게 됐죠. 그렇게 저는 결국 10년 전 국방기술연구소에 들어가 다양한 군용 장비를 개발하다가 현재는 무기개발학과에서 연구와 교수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직종에 뛰어들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 분야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인지 가장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개발한 무기와 기술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처음에는 저를 만류하셨지만 오랜 시간과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저의 꿈을 누구보다 크게 지지하게 되셨고 현재는 저와 제가 직접 개발한 기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매일 뉴스와 연구 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방위 산업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서양의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특히 미국의 오하이오 급전략 핵잠수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기들은 태국 내에서도 그 위상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쯤부터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초강대국들을 긴장시킬 만큼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따위가 무슨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나 있을까 싶었죠. 불과 반세기 전에는 탱크 한 대도 혼자 못 만들던 국가였고 무기 제조를 시작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동계 전차 시험평가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 모습을 보고 생각이 고쳐먹게 됐죠. 당시에 노르웨이는 차기 주력 전차를 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당연히 여러 국가에서 본인들의 전차 사업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당연히 독일 전차를 고를 줄 알았습니다. 그때 노르웨이에서는 적설량이 70cm 이상에 달하는 혹독한 환경에서 전차의 기동력, 사격 능력 등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독일의 전차는 시험 도중에 기동력에서 큰 문제를 보였던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시험 내내 계속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격 테스트에서 또한 K2 전차가 더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때 당시 저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언제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강대국의 무기 성능마저 아득히 넘었을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무기 성능을 겨루는 전차 성능 평가 훈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마저 한국의 K 전차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죠. 당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등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들이 폴란드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한국의 K 전차는 폴란드의 험난한 지형에도 지지 않는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주었고 사격 명중률도 다른 나라 전차들을 가뿐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제작 기술은 성능뿐 아니라 제작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더군요. 한국이 폴란드와 계약을 맺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수십 대의 전차 및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 어떤 나라도 이 정도 물량을 몇 달 만에 소화하지 못해요. 그때 저는 한국의 방산업체가 성능과 제작 속도 모두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수입한다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었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강대국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방산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 아버지께도 한국 무기의 성능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지 세대에서는 한국이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뿌리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정말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진출했다는 소리냐? 라고 놀라 물으셨습니다. 저는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말씀드리며 한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점차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저가 무기가 아닌 고성능 무기 제작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께서도 생각을 달리 바꾸시게 되었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최근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태국 상황에 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산 무기에 대한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해서 군사력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수많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전투기, 장갑차, 군함 등 다양한 군사 장비가 중국산인 실정이죠. 더군다나 중국산 무기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 때문에 당장 이를 대체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며 더 좋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죠. 특히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태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과의 기존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새로운 방산 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이 나옵니다. 태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 방산 협력의 변화는 외교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태국은 원래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산 무기 도입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2014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태국 정부가 중국과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기 시작한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저 무기 성능의 문제를 넘어 정치 외교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것이죠. 당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은 태국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며 무기 판매와 군사 협력도 축소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태국 정부를 지원했고 이것이 쿠데타 군부가 미국 대신 중국과 군사 협력을 맺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태국이 중국의 의존의 무기를 조달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고 기존 동맹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산 VT사 전차 100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미 도입한 VT사 전차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 구매를 결정한 것이죠. 이로써 태국군은 부족한 주력 전차 150대를 VT사로 채우며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태국은 중국과의 합작으로
자국 내에 탱크 수리 공장을 세워 보수는 물론 대대적인 개조까지 가능하게 하며 군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탱크 외에도 장갑차, 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 장비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이렇게까지 강화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태국이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영향이 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스러웠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협력이 당장에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요구에 더 깊이 관여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태국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에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낮 동안 있었던 회의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태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며 생각을 잠시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무기 시연 행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추천 목록에 뜨더군요. 무기 장비 기술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알고리즘이 맞춤형으로 추천해준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 건국 기념 무기 시연 행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대규모 병력 행진은 물론 첨단 무기들 또한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게 장비들을 감상할 생각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영상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미사일, 전투기, 장갑차 등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고성능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을 보며 문득 태국도 중국의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방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의 상공을 가로지르며 북한을 향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괌에서 출발해 2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성과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그 은밀함 덕분에 북한은 이 폭격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전 탐지나 사후 식별조차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이 폭격기의 등장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결속을 과시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로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선호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위력을 보며 부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영상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BLB가 아닌 바로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며 등장했고 이동식 발사대가 묵직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외신에서는 현무-5 미사일을 두고 북한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무기라며 그 위력을 극찬했죠. 무게 36톤에 달하는 현무5는 최대 9톤의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 미사일로 그 파괴력 때문에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탄두의 무게를 줄이면 최대 사거리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중장거리 전략 자산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특히 현무5는 GPS 보정 기능이 강화된 첨단 관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 지하 벙커나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전략 목표를 최소한의 편차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적합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미사일에는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풍속 및 기압, 센서 등 다양한 제어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기술까지 본체에 통합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죠. 현무5의 많은 기술적 세부 사항은
여전히 군사 기밀로 남아있지만 이 미사일에는 중요한 순간에 작전 효율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현대적 혁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국 대통령은 현무5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보복을 단언했죠.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무5가 지하 벙커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에 주목하며 그 어떤 방어 체계로도 쉽게 막기 어려운 미사일이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위력은 정말 숨죽여 보고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상을 보며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문득 저는 한국과 태국의 현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여전히 중국산 탱크와 장갑차에 의존하고 있고 해군의 주요 전략 자산인 잠수함도 중국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현무5와 같은 무기가 있었다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금처럼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이전을 통해 협력을 맺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며 저는 다양한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현무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지금은 상상에 그칠 일이지만 군사적 자립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 저는 다음 회의 때 이 이야기를 꼭 꺼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자립을 위해서는 중국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확고한 결심이 생기니 복잡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태국의 군사적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한정적인 태국의 군사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 채 중국의 그늘 아래 묶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야. 결심을 세운 저는 책상에서 한국의 방산 관련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과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최근 태국과 한국은 외교적인 수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관광 산업에서의 갈등, 외교적 충돌, 그리고 정치적 긴장까지. 우리 정부의 여러 행동들이 한국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습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태국과 한국은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겪어왔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관광업 갈등, 그리고 역사적 논란들까지. 이 모든 사안들이 한국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원인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침대에 누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희망을 마음에 품고 저는 그날 밤 다시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정리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제안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 동료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체 이 어린 학생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진과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 최근 일본에서는 수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피민들이 직접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자연재해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끔찍한 상황 속 과거 일본의 한 대학생들이 들려주는 한국에 관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사연은 지금도 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고등학생들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타나카 사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대학 4학년에 접어들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죠. 최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계속되어서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 큐슈 지방을 강타한 대형 태풍이 일본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고 지금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 대비 중인 상태예요. 많은 대학과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결정했고 학생들은 집에서 대기하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현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머물도록 권고받고 있죠. 저희 학교도 현재 휴교 중이고 저 또한 집에서 태풍 소식과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다 보니 평소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많은 생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군요. 특히 대학교 신입생 시절 고향 오사카 친구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시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매년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었는데 그 시절의 기억이 이 태풍을 계기로 갑자기 다시 생각난 거죠. 지금부터는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 때 고향 오사카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컸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기뻤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친구들 역시 반응이 좋았어요.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에서의 일정을 직접 계획했고 특히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도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알려주시는 등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만 갔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설명과 그곳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시며 서울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셨어요. 출발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떠올리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활한 공항의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과 체계적인 공항 내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 찬 풍경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터미널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다양한 상점과 편의 시설들이 있었죠. 처음 방문한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나 엄청난 규모일 거라 상상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감탄하며 한국이 이만큼이나 발전했을 줄이야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희가 출발했던 오사카 간사이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규모와 디자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여행이 시작되었고
공항에서의 첫 인상만으로도 저희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전통미 속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궁궐의 화려함과 한옥의 고요한 거리를 거니며 이 땅이 지켜온 문화와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날 방문하게 될 장소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우리 모두는 내일의 일정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예정인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그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서대문 형무소 방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방문이 저희에게 역사적 깨달음과 깊은 반성을 안겨줄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사실 일본에서 서대문 형무소 같은 장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은 민감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이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벌어졌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난은 일본 내에서 보수적인 시각에 의해 직면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억압 속에서 싸운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그 시절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견학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일본인들 중에서 비교적 열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서대문 형무소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의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탐구하는 존자세로 임한다면 이런 방문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역사적 진실과 마주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방문이 서로의 역사적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양국 간의 상호 존중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고향 오사카의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저 같은 평범한 대학생이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 같은 중요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만들기란 쉽지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마친 저희는 다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서울 도심 풍경을 보면서 저는 묘한 걱정이 계속 쌓여만 갔어요. 형무소에 도착하자 위압적인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튼튼한 벽,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긴 복도가 수많은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희는 도착한 후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그 구조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게 될 준비를 차분히 하며 가이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고문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딱딱한 돌벽과 철창으로 둘러싸여 숨막히는 무게감을 자아냈어요. 과거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너무나도 큰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벽면에 전시된 고문 도구들은 그 시절의 아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앞에서 저희는 침묵 속에 그 잔혹한 비극을 마주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곳에서 고통을 견뎌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이어 저희는 수감자들이 머물렀던 작은 방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좁고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 안에서 생존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는 그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투쟁을 우리에게 전하며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가 전시된 곳에서는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죠. 저는 눈물이 나올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탐방의 마지막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되었던 사형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처럼 비극적인 역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가이드는 사형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동안 저희는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선명하게 되새길 수 있었어요. 방문을 마친 후 저희는 정원에 잠시 모여 앉아 그날의 소감을 조용히 나눠봤습니다. 평화로운 정원과 그곳의 무거운 역사적 의미가 대비되는 순간 저희는 각자 깊은 생각에 빠져 말을 이루지 못했죠. 사실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본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간 고향 친구들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낀 듯 했죠. 그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며 그동안 책으로 배운 역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직접 마주하니 몰랐던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어. 라고 친구 중 한 명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면서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형무소를 떠나기 직전 저희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날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역사를 잊지 않기로 다짐한 저희는 서둘러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죠.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전쟁기념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곳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기념관으로 그 시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기념관에 다가가자 거대한 건축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전쟁의 무게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웅장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서자 벽을 가득 메운 전시물들과 영상이 당시의 처절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구역에서는 한국 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의 초기 상황과 그 전개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죠. 특히 전쟁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모형과 전투 장면이 압도적이어서 저희 모두 조용히 집중하며 그 풍경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전시구역에서는 전쟁의 주요 전투와 그 속에서 사용된 무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들과 병사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그들의 희생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죠. 가이드는 이 전시물들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군수 산업을 크게 성장시켰다는 사실이었죠. 미군과 연합군에게 무기를 판매한 일본은 전후 경제 재건에 큰 이익을 얻었고 이는 일본의 경제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 전쟁 중 무기 판매로 얻은 일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익과 얽혀 있는 복잡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전쟁의 비극과 한국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일본이 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처와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양면성을 직접 마주하니 마음속 깊은 배신감과 무거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념관 투어가 끝나고 저희는 평화의 기념비 앞에 잠시 멈춰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죠. 서대문 형무소와는 또 다르게 이곳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감하고 그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게 해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떠난 후에도 저희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저희는 그날의 모든 경험을 되새기며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전쟁 기념관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이를 통해 저는 서로 다른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저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며 역사적 아픔을 직면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대학교가 다시 개강할 예정이라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요. 학과 친구들을 만나면 예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코리아 정유나였습니다.